안녕하세요. 주진입니다. 박이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번 주에 시작을 해서 두 번을 했고, 원래는 이제 다음 주 방송은 월요일 날 녹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 월요일 오후에 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스튜디오로 말하기는 어쨌든 그 공간이 아직 에어컨이 안 들어와 있어서 조금은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시원한 공간인 여기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의 개인 사무실의 지하 공간을 빌려서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눈이 지금 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뒤에 있는 자개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심상치 않은 물건 같은데, 근데 좀 배경이 좀 정신없기도 하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얼굴만 보시지 마시고,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 그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 거기에 대해서 뭐 제목을 잡는다고 하면 법사위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추미애 장관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저희들이 저번 주에 말했던 사건,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검찰이 증인들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모해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한 조사를 탄원서가 검찰 대검에 법무부로 갖고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보냈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그것을 누구의 인권인지 모르겠지만 인권 침해를 우려하셔서 인권조사관에게 넘기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 방송을 녹화를 하고 그 다음 날인가 황희석 저희 당으로서는 이제 최고위원이시지만 이제 직업은 변호사인 분이 광주에 내려가셨죠. 그래서 광주에 있는 그 증인의 얘기를 받아와서 그것을 저희 당의 법사위에 있는 김진애 의원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다 말씀하셔놓고.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실제로 지금 주진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기본적인 요약을 하신 거고요. 경고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고하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네. 그 한은상 씨, 네. 저번 주에 기억하기에는 6년, 2년 해서 14년 성을 받고 지금 광주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계신 분, 네. 그분이 황 변한테 연락이 먼저 왔어요? 왔죠. 언제? 그게 거의 한 달 좀 됐습니다. 한 달 좀 전에. 네, 한 달 됐고.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을까? 연락이? 이제 본인 재판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한테 더 이상 이제 한명숙 총리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기는 어렵다. 진실을 고백하고 실토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접촉을 해왔고 뉴스타파 기자들하고 고발장을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은상 씨가 고발을 하겠다고 고발장을 준비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변호사는 이런 쪽에 좀 밝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할까,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격도 있을 수 있고 검찰하고 싸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싸움닭이 필요한 변호사로서 싸움닭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좀 취했죠, 그분께서.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일쯤 전이네요. 20일 전에 제가 광주를 처음 갔었고, 네. 또 지난주 중반에 제가 갔었고, 뭐 이렇게 두 번을 갔었죠. 그 재수하는 사람은 아무나 가서 보자고 하면 돼요?
일반 시민들은 형이 확정된 수용자, 쉽게 말해서 이제 기결수죠. 네. 기결수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모함이라고 해서 자기는 억울해하는데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안에 관해서는 변호사로서는 변호인 접견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변호인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건 수임하셨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하고 있는 재판은 제가 진행해왔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잘 모르고요. 자, 농담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그 첫 번째 만날 때는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왜 잠깐 이게 뭐 클라이언트 어토니가 이 비밀 유지 이쪽에 그런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 밝혀도 네, 관계 없다라고 이미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한테 편지를 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계는 없는데 본인이 이때까지 왜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영 생활 동안에 소위 말해서 금융조사부의 검사들, 특수부의 검사들이 자기를 얼마나 활용을 해왔는지 소위 말해서 빨대 내지는 또는 자기들을 공부시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소위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위증을 하는 나머지 두 명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방에 투입이 됐고 한만호 씨와 한만호 씨든 한은상 씨, 최모 씨, 김모 씨 이렇게 네 명이 같은 방을 쓰면서 잠깐 이게 우연하게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죠. 처음부터 넣었다? 우와. 오호. 네. 그래서 그 세 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부릅니다. 계속 검사들이 오늘은 뭔 얘기를 들었느냐 계속 체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만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실토를 하게끔 위정을 하게끔. 그게 수사로서 불법 수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 수사의 개념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늘어있는 곳에 자기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끈앞을 집어넣어서 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 수사에 속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우리 불법 수사, 함정 수사의 그 폭을 굉장히 좁게 보고 있고요. 좁게 보고 있고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검사들이, 경찰들이 실제로 감옥에다가 그래요? 빨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조사를 하려고 하는 피의자가 얘기한 것을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전화하도록 허위정을 하도록 하는 일들은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만 픽션도 있고 난픽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담은 책들이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은상 씨는 거부했던 거고. 의도적으로 넣었었구나. 그렇죠. 넣기 전에 미리 다 얘기를 해놓고 넣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그까지는 상세하게 오케이. 알지는 못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 경위들을 쭉 설명을 얘기하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만호 씨가 이제 돌아가신 분. 이 실제로 자기는 돈을 준 적이 없다. 근데 계속 돈을 줬더라고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한은상 씨가 코치를 하나 해준 게 있답니다. 한만호 씨가 굉장히 풍채가 좋고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을 준 일시와 장소를 다르게 얘기해라. 쉽게 말하면 거짓으로 얘기를 해라. 검찰 쪽에서는 뭐 5월 1일 날 뭐 어디에서 줬다, 뭐 용산 공원에서 줬다라고 자기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내가 줬다라고 얘기를 하라.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변호인들이 그게 거짓임을 밝혀낼 수 있을 거다. 오케이. 그러면 그런 곤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끈앞으로 들어간 사람이 코칭을 해줬어. 자기는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거부를 했다는 오케이. 거고요. 나머지 두 명은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서 위증을 했다는 거고. 거부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방에 있게는 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오케이. 네.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불려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법정 증언을 앞두고서는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한 거고 두 사람은 증언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은 연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켰답니다. 시켰다고 하고 뭐 그런 과정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게 너무 이게 그걸 안 좋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강직하더라고요. 하는 모습이 보니까 일단은. 근데 나머지 두 명은 잘 모르겠다. 사실은 위정을 했던 사람이 정말 끝까지 버티고 진실을 이야기할지 아니면 검찰 쪽에 또 다른 협박이나 이런 것들 두려워서 물러설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얼마든지 하겠다.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 대검에서는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다 맡길 것이다. 왜냐 채널A 사건처럼 채널A 이동재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이 사이에 공작이 있었다는 얘기, 그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맨 처음에 조사를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도 아마 대검 인권부에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면 이거는 사건을 마사지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설마 그럴까지 하겠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대검 인권부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의 건너뛴 거고 인권 감독관한테 간 거죠. 뭐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지난주에 갔을 때는 이분이 자기가 말한 게 맞지 않느냐, 얘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 때 자기는 대검 인권부에서 하는 인권감독관의 조사는 이건 엉터리 조사다, 마사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 거부하겠다. 거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대검 감찰부가 원래 감찰을 하려고 했던 사안이니까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이 감찰을 하면은 네, 그것은 믿고 따르겠다. 이제 이거 입장을 얘기를 하게 그러면은 그 입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본인이 자필로 써서 입장문을 저한테 전해준 거죠. 주면은 그때 황 변호사는 그걸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 본인 입장문이니까 제가 대신 밝혀야 되겠죠. 이제 밝히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통상은 이걸 이제 뭐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사람의 지금 변호인의 신분으로서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 그렇죠. 변호인 보통 변호사가 그냥 기자회견 해가지고서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국회 정론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법조 출입 기자들 앞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밝히고 이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었는데 또 제가 갔다 온 그 다음 날 갑자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가 열리는 바람에 그러면 뭐 굳이 뭐 제가 이걸 뭐 TV 앞에 서고 안 서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그래도 우리 또 최강욱 당대표께서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법사위 그냥 이거를 오늘 법사위에서 한번 거론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고 그래서 최강욱 대표한테 그러면 이거를 김전혜 의원한테 전해서 김전혜 의원께서 이걸 하실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더니 뭐 두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기본 전체적인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 법사위 저 중계되는 걸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저 그건 잘 안 봐요. 사실 그리고 그때는 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선가 김진애 의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고 또 추미애 장관께서 답변하는 그 영상이 하나 올라갔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이. 그 오전에 했었군요. 오전에만 있을 겁니다. 아침 10시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로 아마 법사위가 끝난 것 같은데 그 직후에 아마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저 법사위에서 김진애 의원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좋았던 누구 아이든지 모르겠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마 최강욱 당대표가 한 것 같아요. 제가 최 대표한테는 어차피 최강욱 대표가 당시에 한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그렇죠. 실상들, 그다음에 지금의 진행되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수시로 공유를 해왔어요. 이 한은상 씨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1차로 접견해왔던 접견했던 내용들도 같이 공유를 했고,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갔다 와서도 제가 그 편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휴대폰 감옥에 있으면 재소자들이 그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유튜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방송만 신문을 보는. 사보거나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수용소 안에 있는 그 TV가 있어요. TV가 있는데 그 TV는 교정방송이라 해서 제가 지금 생방송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네. 전국의 재소자 여러분 재소 여러분 못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 전국의 재소자 여러분 혹시라도 검찰의 그 권력 남용을 겪으셨으면 저희 당에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유튜브를 보지는 못한다네. 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그 편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예. 네. 그러실까요? 그러면은 편지를 제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교도소에 수용 중인 분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기인은 광주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입니다. 지난 5월 뉴스타파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들이 위증을 하도록 수용자를 겁주고 회유했던 일을 제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당시 검찰의 정인이었던 최 모 씨가 법무부에 같은 사실을 진정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위 진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김남수 검사와 김초연 수사관이 광주교도소를 2020년 6월 25일자 오전 10시에 방문한 후 상기의 저를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 진정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 위정교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해 위정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은 지난 1월 엄희준 검사를 그대로 유임시켜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었는데 그 엄희준 검사가 바로 한만호 위정 한명숙 전 총리니 모해 위정교사의 최일선에 있던 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수사는 그 범행을 덮고 축소하고 도리어 왜곡할 수 있는 수사이기에 저는 이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법무부가 직접 감찰크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은상. 이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저는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지휘권 발동을 해서 그것을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저희 당의 무슨 PR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대단한 한 건 했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저 사람 편지 하나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거 보고 그래라고 해서 그동안 옛날에 천정배 장관이 단 한 번 썼던 그 무거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께서도 나름 생각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이지. 그렇죠? 편지 그냥 보고 그러네 그러고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다가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것은 개별건에 대한 그렇죠.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바로 오전에 이런 편지 공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후에 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건 되게 순진한 생각이죠. 그럼요. 그다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법사위가 있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법무부 내부의 좀 분위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추미애 장관께서 이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한 그 진정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로부터 얘기를 듣기로는 아주 심각하게 뭔가를 고민하고 계신다. 물론이지. 뭐 저번 주에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아니 뭐 당연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추미애 장관이라고 안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제가 얘기를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제가 뭐 따져 묻지는 않았고 뭐 얘기를 해줄 리도 없지만 그런 과정에 고민들이 계속 축적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그 느낌은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편지 하나 공개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중에 이 편지가 어느 정도의 뭐 촉매제 비슷하게 되지는 않았겠는가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대중들한테 이해를 하는 데는 굳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명백한 뭐 맥락으로 맥락을 열린민주당이 제공을 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자화자찬 같아서 참. 아니 자화자찬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냥 팩트로, 그러니까는 뭐 칭찬할 생각으로 말할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본인이 지휘권을 발동을 할 때 이러저러한 거라고 하면서 뭐 설명을 갖다 구구하게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뭐 딱 본인이 그 사람이 안 한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저 수사 받아야 될 사람과 수사할 사람이 다 한통속이라는데 그래서 안 한다는데 뭐 뭘 내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죠. 이게 이제 검찰청법입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제8조의 얘기 있죠. 제8조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검찰총장 위에 얹혀 있는 듯한 느낌을 줬죠. 그리고 대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검사 출신의 장관이었죠. 지금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특히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법무부가 검사들에 장악되어 있는 조직이 된 거죠. 상급의 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의 감독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지휘를 한 것이 굉장히 자기들 쪽에서 충격적일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게 금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기들은 이런 지위가 내려올 거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이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입장을 밝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지위가 내려온다는 거로 저는 지금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런 지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쪽에서는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근데 지위를 아마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검찰 쪽에서 대검 쪽에서 알았다면 아마 이걸 막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왜 그러면은 자기를 지휘하는 상급 부서에서 자기 지휘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검사들이 시키면 독립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감독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집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집단으로부터 자기는 멀어지고 싶고 바로 윗사람이 말하면 꼬박꼬박 잘 듣는 인간들이 지네들 그룹으로서는 아무도 맞습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 그 통제를 안 받기 위해서 계속 지휘 이런 거에 대해서 노이로제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건 뭐 아직 상세히 공개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말 못할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그 추미애 장관 전에도
지휘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검찰에 대해서. 음. 근데 그것을 내부에서 안 검사들이 그거를 막으려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어요. 난리를 어떻게 펴요? 아주 그냥 정말 생생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꼴을 보면서 이런 진짜 오만방자한 새끼들이 이런 게 있냐 말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한 자들이냐. 이건 근데 그건 오만방자한 애를 탓하지 말고 오만방자한테도 안 때리는 사람을 탓해야 돼. 그것도 물론입니다. 네, 부모 탓이야. 네. 그것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대하는 데에서의 어떤 뭐 태도, 원칙 이런 게 정확하게 안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갑자기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지지만 부모가 평시에 품행이 방정하지 않으니 네. 자식이 오만방자하게 굴 때 감히 엄히 다루지를 못했던 거죠. 훈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고요. 특히나 이런 권력 관계에서는 뭐 가정에서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정에는 또 이제 그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정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권력 관계, 권력 집단 내에서의 문제는 정말로 엄정을 해야 되죠. 상하관계나 지휘 감독 관계가 아주 분명해야죠. 근데 그 분명한 메시지를 이제까지는 좀 못 주고 뭐 약간 활용하고 뭐 서로 간에 좋은 게 좋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오고 또 서로 이게 뭐 뭐랄까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일반 그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이게 시각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은 아니 당연한 일을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하면서는 아니 저렇게 하면은 보나마나 혼날 텐데 왜 쟤네들은 검찰은 저런 이상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대놓고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인 지휘권 발동을 안 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저런 행동을 마음 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르죠. 신기한 거예요. 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과 안에서 보는 저 같은 거는 경험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듣기에 재밌는 게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했더니 검찰은 깜짝 놀랐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경악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니 왜 이제야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악을 했을 겁니다. 참 재밌는 세상. 그래서 저는 이 지휘권 발동을 제가 볼 때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충격적인 방법으로 저는 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야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 규정에 어디에도 이거는 가끔 써야 된다라는 거 없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해줘야 이게 상급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정말 최고 감독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구나. 그래.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까불다가는 죽는구나. 라는 게 질서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권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평시에 굳이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안 해도 이렇게 알아듣게 평시에 말하면 뭐 하면야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휘권을 평시에 발동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지휘권이라 하면 사실은 안 들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것을 지금은 마다할 이유가 없고 특히나 이 한명숙 총리 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인권 감독관에게 준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이걸 안 믿어요. 이거는 인권 감독관이 뭐 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딱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이거는 뭐 말이 그러니까 저건 납득이 안 되는 대놓고 자기들의 그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봐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저는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하수인지 그 양반의 하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거를 본인들 스스로 더 잘라내버리면 이건 좋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단지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안 할 거라고 하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렇게 누가 보기에도 무리한 행동을 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네. 그거보다는 인권감독관으로 돌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뭐냐? 시간을 버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렇죠? 시간을 버는 것도 있고 네. 사건을 트위스트하는 거죠. 비트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얘기고 네. 시간을 벌어야 이제 트위스트 할 수 있는 앵글의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시간을 벌고 소위 말하면 이제 제가 그 다음 말하는 게 그게 트위스트가 됐든 뭐든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인권 감독관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감독하는 저런 소위 법무부 장관이나 외부의 정치권들이 어떻게 할지 간을 보는 겁니다. 간을 본다. 네, 간을 보고서 이 정도 대응을 하네. 이 정도의 쉽게 말하면 별다른 터치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뭔가 거래를 할 거리를 찾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정치권과 거래를 할 건을 찾아내서 그게 뭐 물밑이 되든 뭐가 되든 해서 네. 결국은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뭔가가 자초되면 최종적인 성공인 거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휘권을 발동한 구체적인 지휘권 발동의 내용이 뭡니까? 저기 장관께서 네. 추미애 장관께서 예. 그거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것에 대한 조사를 인권 감독관이 하기는 일차적이 하되 감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워딩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은상 씨는 본인이 광주에 계신 분. 그렇죠. 그분은 인권감독관 쪽에 조사를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했으니 대검감찰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라. 오케이. 그다음에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서 하고 있는 조사는 그걸 엄정하게 하고 그것을 대검감찰부에 보고해라. 대검감찰부는 이 사건에서 계속 앞으로도 이 사건을 계속 하는 거다. 한 번도 오케이. 손을 떼라고 한 적이 없다. 이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인권감독관에 넘김으로써 마치 감찰이 이제 하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네. 감찰은 그냥 해라. 네. 뭐 어떻게 보면 별도로 계속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감찰 자체에 수사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대검감찰부야말로 대검에 있는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감찰권도 있고 수사권도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인권 감독한 부르면 거기도 가고 감찰에 부르면 여기도 가고 그러겠네. 그렇겠죠. 네. 좀 바빠졌네 그분들은.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광주 교도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라 다른 분이 진정을 했던 나갔던 사람들. 뭐 진정을 했던 분은 아무래도 인권감독관에게 갈 수 있는데 인권감독관이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대검감찰부에 보기에 이거는 조사가 왜곡됐거나 미진하다라고 하면 대검감찰부에서 다시 별도로 액션을 취하겠죠. 제가 쓸데없는 디테일을 좀 짜지는 모르지만 네. 그 인권감독관이 감찰한테 보고하는 거 외에 검찰총장에도 보고해도 되나요? 원래는 뭐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것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게 맞다. 왜 그러니까 아니 총장이 제일 그 전체 검찰의 수장인데 왜 보고를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본인의 측근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안한 얘기로 현재 그 인권감독관은 속으로 지금 아이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겠네. 그렇죠. 내가 왜 여기 껴가지고? 그건 뭐 자기 운명이고 어떡하라고요. 그러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인권감독관은 이용일 검사인데요, 부장검사인데 비직제입니다. 직제 원래 없는 조직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그렇지. 이제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한 일이 없어요. 인권감독관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른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별도로 두고 있는 인권감독관은 소위 뒷방 늙은이 지금 소위 자기의 그 상사라고 자기가 판사 출신인 이 한동수 감찰관을 자기 검찰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뭐
소위 말하면 자기 업무를 해태를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인권감독관이요. 예. 대강 한다는 거지. 대강대강 하면 글쎄 이제 그 검사들이 대강된다 한다고 해서 뭐 구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게 뾰족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 사람 불감청 고소원으로 일을 잘 못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시켜주세요 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고 싶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판이 벌려졌죠. 그런 거네. 이전까지 그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의 신임을 얻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하면은 뭔가 뭐 근데 꼭 그럴까?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자기도 뭐 검찰 한 10년은 더 하고 싶을 텐데 윤석열 씨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갑자기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눈치 보는 사람 지금 많죠. 지금 나는 검찰 안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사람 많죠. 골치 아플 것 같아. 실제로는 뭐 김이 빠졌다라고 윤석열 총장의 지휘하는 여러 가지 뭐 리더십이 거의 붕괴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그 뭐 공고한 권력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권력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걸 유지해야만 뭐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죠. 본인 장모도 있고 본인 처도 있고 본인 문제도 있고 뭐 주변에 자기 측근들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뒤로 빠지기 어려운 형국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뭐 제3자적인 것처럼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검찰이 무슨 나쁜 반격의 수를 만들어낼 거냐를 갖다 지금 국민들이 숨을 죽이고 보는 형국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게 이제 그 단지 한명숙 전 총리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채널 A 한동훈 사건도 있고요. 사실은 그 유재수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개입했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청와대 특검반원이 자살을 했던 일도 있고, 근데 그 사건도 이와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살한 특검반원한테 야 청와대에서 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 때문에 울산 출장 갔다라고 그 얘기만 해라. 라는 진술을 아마 요구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제 고민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도 저는 곧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건데 다만 우선순위가 뭐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우선순위가 아니라도 시간적으로 먼저 할 것이 있고 뒤로 할 거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게 결정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뭐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는 예를 들어 민주당이 본인들에 더 가까운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의 어떤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저렇게 이제 칼을 빼들었잖아요. 지휘권 발동이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이 될지, 채널 A 사건이 될지, 아니면 그 청와대 특감반원의 자살 문제가 될지, 사실은 뭐 어느 쪽에서 튀어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튀어나올 겁니다. 다시. 제 생각에는 뭔가 하나 또 튀어나올 겁니다. 뭔가 하나 더 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의 공문으로도 뭐 모자라? 이 세상에는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네. 이게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산수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얘기를 들으시면서 참 한편으로는 뭐 떡을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이나 어디선가 조금씩 그 견고한 그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이 들죠. 네, 복합적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뭐 우리 당의 지지자들께서
저희들 보고 지치지 말라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들은 지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뭐 평생을 싸우다 이렇게 살아. 근데 여기서 그냥 만사 다 제치고 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냥 해임시키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뭐 당장의 현실적인 현재 상태의 문제는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해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의혹, 그 다음에 본인의 그 과거에 같이 있었던 그 부하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의혹에 대한 부적절한 그 지위. 네. 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더 이상 공중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었으므로 그만두는 게 맞겠다. 만약에 그게 당신이 떳떳하게 잘못한 게 없으면 일반 사인으로서 만약에 검찰에 나중에 무슨 뭐 그건 나중에 보자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게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국의 총장을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또 여한 사유로 또 중간에 해임을 해버렸을 때 물론 해임할 사유는 저는 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비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 비난도.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좀 더 지켜보면 인내하고 참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끝을 한번 보자 더 이렇게. 아니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을 하면 국민의 몇 %는 찬성, 몇 %는 반대 또는 뭐 비난을 할까요? 글쎄요, 뭐 저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외로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놔두지 뭐 그렇게 굳이 이건 보수의 이슈가 아니지. 맞아요. 네. 보수냐 진보의 문제는 아닌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인 지형은 그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리어 소위 말 옛날에 이제 그 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러셨고 뭐 마찬가지지만 말하자면 검찰이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정치권의 어떠한 사건을 쥐고 그것을 흘리면서 당신이 만약에 검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거를 내놓겠다는 식으로 거래를 해가지고서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 지켜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갖다 대놓고 지금 칠만한 것으로 본인들이 준비한 게 별로 변변치 않을 때 이때 대놓고 나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막상 뭔가 터지고 나서 나가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나가라는 꼴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최강욱 대표가 우리 얘기를 했지만 검찰개혁의 최대 공로자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소위 바닥을 다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검찰의 그 본 모습을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이 올려놓은 프라이팬에다가 네. 윤석열 씨를 올려놓고 찬찬히 달궈가지고 천천히 익히면서 냄새나는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한다? 뭐. 그건 너무 잔인한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인데? 표현하셔서 그런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윤석열 총장 취임한 이후에 네. 검찰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더 깨달아야 된다. 윤석열보다는 조국 장관 임명 관련된 걸 통해서 국민들이 훨씬 잘 알게 되었죠. 근데 그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소위 말해서 하나의 문제로만 또 봐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그 이후에 소위 검찰 쪽의 어떤 여러 가지 만행이라고 할까요? 권한의 남용 그 모습들을 지금 낱낱이 다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뼈아픈 학습을 수업료를 내는 것입니다만 그 수업료를 흥미진진한 드라마인데 보고 싶은 드라마는 아니에요. 힘들죠. 네. 힘들죠. 그래서 보고 있기 힘든 소위 떡을 먹은 것처럼 체한 것처럼 답답한 게 있을 건데 그럼에도 저는 뭐 조금 더 끝을 한번 볼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깝깝하시죠? 근데 뭐 그렇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너 두고 보면 나중에 가서는 알게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